서울의 별빛 레스토랑은 대한민국의 수도에서 우아함의 상징이었습니다. 유리벽은 도시의 불빛을 반사하여 서울 상류층을 끌어들이는 독특한 분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11월의 그날 밤, 이곳은 특히 활기찼고 대화 소리와 식기 부딪히는 소리가 공기를 채웠습니다. 전략적으로 자리 잡은 테이블에서 55세의 김준호는 은발과 날카로운 눈을 가진 남자로 조용히 실크 넥타이를 정돈하고 있었습니다. 어려운 결정과 잠 못 이루는 밤들로 점철된 그의 얼굴에는 절대적인 집중력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 놓인 가죽 서류 가방에는 그의 경력의 정점을 상징하는 문서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기업 제국을 공고히 할 수십억 원대의 계약이었습니다. 김준호는 무의식적으로 롤렉스 시계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는 수년간 익힌 습관이었습니다. 매 순간이 귀중했고 매 초는 새로운 거래를 성사시킬 기회였습니다. 그는 앞에 놓인 구운 연어 요리를 거의 건드리지 않았고 그의 마음은 곧 있을 투자자들과의 만남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김 사장님, 와인 더 드시겠습니까? 소믈리에가 그의 생각을 끊었습니다. 김준호는 간단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오늘 밤엔 정신을 맑게 유지해야 합니다. 소믈리에는 공손히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습니다. 김준호는 다시 앞에 놓인 서류들로 주의를 돌렸고 계약의 모든 세부 사항을 머릿속으로 검토했습니다. 그때 특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30년 경력 동안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는 주의가 산만해졌습니다. 레스토랑 문이 열리고 25년 동안 보지 못했던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50세의 이미라는 여전히 우아한 자세와 결단력 있는 눈빛을 유지하고 있었고 이는 수년 전 김준호를 매료시켰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이제는 몇 가닥의 은색 머리카락이 섞인 그녀의 갈색 머리는 시간이 부드럽게 만진 얼굴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김준호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그가 오랫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감각이었습니다. 스프레드 시트와 계약서를 분석하도록 훈련된 그의 눈은 이제 이미란의 모습에서 떨어질 줄 몰랐습니다. 그때 그는 그녀 옆에 젊은 남자를 알아차렸습니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 청년은 마치 과거의 거울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김준호는 마치 젊은 시절의 자신을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같은 강렬한 눈빛, 같은 운동선수다운 체격, 심지어 걸음걸이까지 익숙했습니다. 깨달음이 번개처럼 그를 강타했습니다. 주변의 세계가 느려지는 것 같았고 레스토랑의 소음은 멀리서 들리는 웅궁거림으로 변했습니다. 김준호는 손이 약간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는 그의 첫 중요한 협상 이후로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미라는 그의 존재를 알아차리고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들의 눈이 마주쳤고 그 순간 25년간의 이별, 비밀, 후회가 한순간으로 압축된 것 같았습니다. 젊은 남자는 그들의 시선 교환을 눈치채고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그의 깊은 목소리가 김준호의 귓가에 울렸습니다. 이미라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고 침묵 속에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 민수야 괜찮아. 사실은 그녀는 잠시 멈추고 김준호에서 아들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너희 둘이 만날 때가 된 것 같구나. 김준호는 자동적으로 일어섰습니다. 그의 사회적 본능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상황을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습관적으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김준호입니다. 그가 자신을 소개했고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거칠게 들렸습니다. 민수는 호기심과 의심이 뒤섞인 표정으로 내밀어진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강민수입니다. 그가 대답하며 김준호의 손을 예상외로 강하게 잡았습니다. 악수는 단 몇 초밖에 지속되지 않았지만 김준호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그 간단한 제스처에서 25년간의 부재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이미라는 고조되는 긴장감을 느끼고 개입했습니다. 준호 씨, 잠시 개인적으로 대화를 나눌 수 있을까요? 김준호는 기계적으로 고개를 끄덕였고 자신의 테이블을 빠르게 흘깃 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수십억 원대 계약의 문서들이 잊혀진 채 놓여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사업이 그의 우선순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멀어지는 동안 민수는 해독하기 어려운 표정으로 그들을 지켜보았습니다. 김준호는 젊은이의 시선이 등에 무게처럼 느껴졌고 그것은 하지 않은 질문들과 침묵의 비난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미라는 김준호를 레스토랑의 더 조용한 구석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녀의 향수, 자스민과 바닐라의 혼합향은 오래전에 묻혀있던 기억들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김준호는 여름밤의 추억, 함께 나눈 웃음, 지키지 못한 약속들을 떠올렸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계획하지 않았어요. 이미란이 시작했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긴장감과 결의가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이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네요. 여전히 충격을 받은 김준호는 겨우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이미라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의 눈은 참았던 눈물로 가득 찼습니다. 네, 준호 씨. 민수는 당신의 아들이에요. 우리의 아들이죠. 그 말은 김준호의 배를 가격하는 주먹과 같았습니다. 그는 벽에 기대어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을 느꼈습니다. 경력에 대한 25년간의 냉철하고 계산된 결정들이 이제 이 계시 앞에서 공허해 보였습니다. 왜 나에게 말하지 않았나요? 그가 물었고 그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이미라는 그를 바라보았고 그녀의 눈에는 수년간의 아픔과 체념이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정말로 물어볼 필요가 있나요, 준호 씨? 그때 당신의 회사가 유일한 우선순위였어요. 당신의 계획에 가족을 위한 자리는 없었죠. 이미란의 말은 고통스러울 정도로 진실했습니다. 김준호는 수없이 취소된 저녁 식사, 잊혀진 생일들, 깨진 약속들을 기억했습니다. 그는 제국을 건설했지만 그 대가는 무엇이었을까요? 내가 책임을 졌을 겁니다. 그는 약하게 주장했고 이는 이미란보다는 자신에게 하는 말 같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고 슬픈 미소가 그녀의 입술에 맺혔습니다. 아마도요. 하지만 난 우리 아들이 당신에게 그저 또 하나의 책임이 되길 원하지 않았어요, 준호 씨. 그는 그 이상의 것을 받을 자격이 있었죠. 그 뒤에 이어진 침묵은 무거웠고 25년간의 선택들, 결과들, 그리고 가지 않은 길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김준호는 민수가 앉아있는 테이블을 다시 바라보았고 그의 가장 큰 실패에 살아있는 증거인 젊은이를 관찰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준호가 물었고 수년 만에 처음으로 완전히 길을 잃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미라는 한숨을 쉬며 김준호의 시선을 따라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준호 씨, 당신은 선택을 해야 해요. 25년 전에 했어야 했던 선택을요. 그 순간 레스토랑의 소음이 주변에서 계속되는 동안 사업 거물 김준호, 항상 모든 답을 가지고 있던 남자는 자신의 인생의 가장 큰 갈림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가 그토록 오랫동안 무시해왔던 과거가 이제 그의 앞에 서서 인정받기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서울의 별빛 레스토랑에서 크리스탈 잔과 잊혀진 수십억 원대의 계약들 사이에서 새로운 이야기가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구원, 화해, 그리고 아마도 김준호가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두 번째 기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서울의 별빛 레스토랑의 공기는 이제 더 무거워진 것 같았습니다. 최근의 계시들의 무게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김준호는 여전히 자신이 아버지라는 사실의 발견에 충격을 받은 채로 민수가 기다리고 있는 테이블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와 똑같이 강렬한 눈빛을 가진 젊은이는 호기심과 원망이 뒤섞인 감정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이미라는 김준호를 따라왔고 그녀의 자세는 수년간의 모성애적 보호와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한 불안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앉기 전에 부드럽게 민수의 어깨를 만졌고 이는 무언의 지지와 위로의 제스처였습니다. 민수야, 이미란이 시작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확고했습니다. 우리가 너에게 말해 주어야 할 게 있어. 젊은이는 어머니에서 김준호로 시선을 옮겼고 그의 눈에서 어두운 이해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알 것 같아요. 그가 말했고 그의 목소리에는 억눌린 감정이 가득했습니다. 그가 제 아버지군요, 맞죠? 김준호는 평소에 비즈니스에서의 고압적인 상황을 통제하는 데 익숙했지만 이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고 지나가는 매 초의 침묵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와예요? 민수의 질문은 단순했지만 평생의 부재의 무게를 담고 있었습니다. 왜 지금이죠? 왜 그전에는 아니었나요? 이미란이 개입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약간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그건 내 결정이었어. 나는 준호 씨에게 내 존재를 말하지 않았어. 난 그게 더 나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 계시는 민수에게 전기 충격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갑자기 일어섰고 그의 의자는 레스토랑 바닥에 시끄럽게 긁히는 소리를 냈습니다. 더 나아요? 누구를 위해서요, 엄마? 당신을 위해서, 그를 위해서.
그의 시선이 김준호에게로 향했고 비난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니면 아버지 없이 자란 저를 위해서요? 김준호는 개입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야, 내가 지금 뭐라고 해도 과거를 바꿀 수 없다는 걸 알아. 하지만 만약 내가 알았더라면 뭐가 달라졌을까요? 민수가 목소리를 높이며 가로막았습니다. 달랐을까요? 당신의 귀중한 사업을 버리고 아버지가 되었을까요? 레스토랑의 다른 손님들이 그들의 방향으로 시선을 돌리기 시작했고 벌어지고 있는 장면에 끌렸습니다. 김준호는 그 시선들을 의식하며 상황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민수야, 제발 차분히 이야기해보자. 더 조용한 곳으로 가는 게 어떨까? 하지만 민수는 자제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대답 없는 질문들, 학예회에서의 부재, 축구 경기에서의 부재, 악몽의 밤들, 모든 것이 그 순간 터져 나왔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바를 말하는데 사생활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가 선언했고 그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김준호, 위대한 사업가일지 모르지만 제게는 25년이나 늦게 나타난 낯선 사람에 불과해요. 이미란이 일어서서 아들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민수야, 제발 이해하기 어렵다는 걸 알아. 하지만 아니에요, 엄마. 그가 더 부드럽게 어머니를 가로막았습니다. 엄마는 이해 못해요. 난 평생 아버지가 누구인지, 왜 그가 여기 없었는지 궁금해하며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가 내 존재조차 몰랐다는 걸 알게 되다니. 그는 김준호에게로 돌아섰고 그의 눈은 참았던 눈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뭐라고 할 건가요? 김준호는 민수의 모든 말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각각의 비난은 그의 가슴에 칼로 찌르는 것 같았고 그동안 그가 내렸던 모든 선택들, 항상 개인적인 관계보다 경력을 우선시했던 결정들을 상기시켰습니다. 민수야, 그가 시작했고 그의 목소리는 회의실에서 보다 더 취약하게 들렸습니다. 지금 내가 뭐라고 해도 25년의 부재를 지울 수 없다는 걸 알아. 하지만 네가 알았으면 좋겠어. 만약 내가 네 존재를 알았더라면 상황은 달랐을 거야. 민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달랐을까요? 당신 저택에 제 방을 줬을까요? 부재를 보상하기 위해 비싼 선물을 사줬을까요? 아니면 그냥 엄마를 무시한 것처럼 저도 무시했을까요? 그 말들은 김준호에게 주먹으로 맞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이미란을 바라보았고 그녀의 눈에서 수년간의 아픔과 실망의 반영을 보았습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약속을 취소하고 전화를 무시하고 항상 다음 큰 거래를 우선시했던가요? 나는 실수를 저질렀어. 김준호가 인정했고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확고했습니다. 많은 실수를 했지. 그리고 내 남은 인생 동안 그 결과와 함께 살아가야 할 거야. 하지만 민수야, 난 일들을 바로잡고 싶어.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을 순 없겠지만 어쩌면 우린 지금부터 뭔가를 만들어갈 수 있을지도 몰라. 민수는 아버지를 바라보았고 그의 눈은 상충되는 감정들의 소용돌이였습니다. 잠깐 동안 김준호는 그에게서 한 번도 만나볼 기회가 없었던 소년을, 자라는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아들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민수가 말했고 그의 목소리는 이제 더 통제되어 있었지만 여전히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당신은 그냥 내 인생에 나타나서 제가 당신을 아버지로 받아들이길 기대할 순 없어요. 그렇게 작동하지 않아요. 침묵 속에 있던 이미란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야, 네가 마음 아파한다는 걸 알아. 하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해봐. 네 아버지는 너에 대해 몰랐어. 내가 그에게 말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야. 그럼 왜 말하지 않으셨어요, 엄마? 민수가 어머니에게 돌아서며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오랫동안 그에게서 이 사실을 숨기셨죠? 이미라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고 그녀의 눈은 참았던 눈물로 가득 찼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야. 준호는 자신의 경력에 제국을 세우는데 너무나 집중하고 있었어. 난 짐이 되고 싶지 않았고 네가 의무로 여겨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 김준호는 매 단어가 가슴을 찌르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는 이미란과의 관계 마지막 날들, 우선순위에 대한 격렬한 논쟁들, 깨진 약속들을 기억했습니다. 이미란 씨, 그가 말했고 그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난 당신이나 우리 아들을 짐으로 여기지 않았을 거예요. 당신이 나에게 말했어야 했어요. 그래야 했나요? 이미란이 반박했고
수년간 억눌렸던 아픔이 마침내 터져 나왔습니다. 준호 씨, 당신은 저녁 식사 시간조차 거의 없었어요. 항상 중요한 회의가 있었고 체결해야 할 계약이 있었죠. 어떻게 당신이 아이를 위한 시간을 낼 거라고 기대할 수 있었겠어요? 그 말들은 공중에 떠다녔고 고통스러운 진실과 후회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민수는 부모를 번갈아 바라보며 그들 사이에 오가는 모든 말과 시선을 흡수하고 있었습니다. 당신들 둘 다 실수를 저질렀어요. 그가 마침내 말했고 그의 목소리는 이제 더 차분해져 있었습니다. 엄마는 진실을 말하지 않은 것, 그리고 당신은 그가 김준호에게로 돌아섰습니다. 당신에게 중요해야 할 사람들을 멀리하게 만든 일에 너무 집착한 것 말이에요. 김준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아들의 말에 담긴 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내 말이 맞아, 민수야. 난 많은 실수를 저질렀어. 수년 동안 사업에서의 성공이 전부라고 믿었지. 하지만 지금 날 봐. 제국은 가졌지만 이 텅 빈 아파트에 혼자 있어. 그는 창문으로 걸어가 바깥의 도시 불빛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알아? 항상 내 인생에 뭔가가 부족하다고 느꼈어. 계약서, 합병, 이익, 그 이상의 뭔가. 이제 그게 뭐였는지 알겠어. 이미란과 민수를 마주보며 돌아서서 김준호는 계속했습니다. 난 과거로 돌아가 바꿀 수 없다는 걸 알아. 잃어버린 세월을 되찾을 수 없어. 하지만 난 이제 여기 있고 당신들의 삶의 일부가 되고 싶어. 당신들이 허락한다면 말이야. 민수는 일어나 김준호와 마주 서게 되었습니다. 잠시 동안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를 바라보았고 그들 사이의 침묵은 말하지 않은 감정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민수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제가 당신을 아버지라고 부르길 기대하지 마세요. 제가 당신을 즉시 신뢰할 거라고 기대하지도 마세요. 김준호는 고개를 끄덕였고 안도감과 불안감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해해. 기적을 요구하는 게 아니야, 민수야. 그저 기회만 달라. 이미란이 그들에게 합류했고 그녀의 눈은 수년간의 모성애와 걱정을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우리 모두 노력해 볼 수 있을 거야. 한 번에 한 걸음씩. 그 뒤에 이어진 침묵은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더 이상 긴장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지 않고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김준호는 이미란을 바라보았고 그녀에게서 한때 사랑했던 여자, 혼자서 아들을 키운 강한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그는 민수를 바라보았고 그의 아들이 된 남자, 잠재력과 힘으로 가득 찬 모습을 보았습니다. 한 번에 한 걸음씩 김준호가 반복했고 그 말에 무게와 약속을 느꼈습니다. 밖에서 밤이 깊어가는 동안 세 사람은 아파트에 남아 그들의 새로운 현실에 알려지지 않은 물살을 헤쳐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말해야 할 것, 설명하고 이해해야 할 것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작은 희망의 씨앗이 심어졌습니다. 사업가 김준호, 모든 결정의 가치를 알고 있던 남자는 이제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협상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것은 종이에 서명할 수 있는 계약이 아니라 시간과 환경이 부정했던 유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암묵적인 동의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호화로운 아파트의 어둠 속에서 세 개의 상처 입은 영혼들이 화해와 어쩌면 치유를 향한 불확실한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에서의 만남 이후 몇 주 동안 김준호, 이미란, 그리고 민수 사이의 관계는 조심스러운 접근과 후퇴의 춤과도 같았습니다. 기업 세계의 거친 바다를 항해하는 데 익숙했던 김준호는 이제 완전히 낯선 영역에 있었습니다. 늦은 아버지의 영역. 어느 토요일 아침 김준호는 집 사무실에서 몇몇 문서를 검토하고 있었을 때 그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민수로부터의 메시지였습니다. 아침 달리기를 위해 한강공원에 있어요. 함께하고 싶다면 9시에 호수 근처에서 만나요. 김준호는 시계를 보았습니다. 8시 30분. 그의 첫 본능은 업무 약속을 핑계로 거절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들과의 이 새로운 기회를 우선시하겠다고 자신에게 한 약속을 기억했습니다. 한숨을 쉬며 그는 답장했습니다. 거기 있을게요. 정확히 9시에 김준호는 약속 장소에 도착했고 거의 사용하지 않은 운동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는 나무 근처에서 스트레칭을 하고 있는 민수를 보았고 그의 운동선수 같은 몸은 김준호가 한 번도 목격하지 못했던 수년간의 운동 헌신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준호가 조심스럽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민수는 그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약간 비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실 줄 몰랐어요. 그 옷들 새 것 같네요. 김준호는 긴장한 듯 웃었습니다. 그래, 운동한 지 오래됐어. 내 일상은 보통 달리기 트랙보다는 회의실에서 더 많이 보내지. 그들은 나란히 달리기 시작했고 적당한 속도를 유지했습니다. 그들 사이의 침묵은 오직 그들의 호흡 소리와 흙길 위의 발소리로만 깨졌습니다. 그래서 김준호가 숨을 헐떡이며 시작했습니다. 자주 달리나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의 매일요. 머리를 맑게 해주죠. 엄마가 항상 운동을 장려하셨어요. 이미란에 대한 언급은 김준호를 잠시 주저하게 만들었습니다. 내 어머니, 그녀는 항상 매우 헌신적이었지, 그렇지? 네, 민수가 대답했고 그의 어조가 약간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녀는 제게 좋은 삶을 주기 위해 모든 것을 다하셨어요. 열심히 일하셨고 부족한 게 없게 해주셨죠. 김준호는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그가 제국을 건설하는 동안 이미라는 홀로 그들의 아들을 키웠습니다. 민수야, 난 과거를 바꿀 수 없다는 걸 알아. 하지만 네가 된 사람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걸 알아줬으면 해. 네 어머니는 놀라운 일을 해냈어. 민수는 김준호를 바라보았고 그의 목소리에 진심에 놀란 듯했습니다. 고마워요. 그가 간단히 말했지만 김준호는 그 말이 젊은이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몇 분 더 달렸고 김준호는 명백히 숨이 차서 멈춰야 했습니다. 그는 나무에 기대어 가쁜 숨을 내쉬었습니다. 민수는 그의 옆에 서서 물병을 건넸습니다. 아마도 걷기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그가 제안했고 그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재미있어 하는 톤이 있었습니다. 김준호는 감사히 물을 받아들었습니다. 내 말이 맞는 것 같아. 거래를 성사시키는 것이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좋은 운동은 아닌가 봐. 그들은 근처의 벤치에 앉아 호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물에 반사되어 평화로운 광경을 만들어냈고 이는 지난 며칠간의 감정적 소용돌이와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알아요. 민수가 침묵을 깨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당신에 대한 이야기를 지어내곤 했어요. 당신이 비밀 요원이거나 먼 나라의 탐험가라고 상상했죠. 당신의 부재를 설명하기 위한 뭔가요? 그래서 지금은? 김준호가 물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민수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이제 난 진실을 알아요. 당신은 그저 제국을 건설하는 데 집중한 남자였고 뒤에 남겨둔 더 귀중한 것이 있다는 걸 몰랐던 거죠. 그 말은 김준호에게 깊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는 아들을 바라보았고 그에게서 단순히 자신의 젊은 시절의 반영뿐만 아니라 그가 거의 놓쳤던 미래의 약속도 보았습니다. 민수야, 김준호가 말했고 그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25년의 부재를 지울 수 없다는 걸 알아. 하지만 이제부터 너와 네 어머니가 내 우선순위라는 걸 알아줬으면 해. 내 제국, 그건 가족과 나눌 수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 민수는 잠시 침묵하며 아버지의 말을 흡수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미소와 함께 말했습니다. 우선 당신의 체력을 개선하는 것부터 시작해 볼 수 있겠네요. 5분도 달리지 못하고 쓰러질 것 같은 아버지는 가질 수 없으니까요. 김준호는 웃었고 안도감과 희망의 물결을 느꼈습니다. 도전 받아들였어. 하지만 천천히 가자, 알겠지? 로마는 하루아침에 세워지지 않았고 나도 확실히 하루아침에 운동선수가 될 순 없을 거야. 그들은 일어나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걸어가는 동안 김준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여러 번 진동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즉각적인 주의를 요구하는 업무 메시지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수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알림을 무시했습니다. 그 순간 거의 알지 못했던 아들과 함께 걸으며 김준호는 자신이 정확히 있어야 할 곳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그들은 코코넛 물 가판대를 지나쳤습니다. 민수가 멈춰서서 2개를 샀습니다. 그는 미소와 함께 하나를 김준호에게 건넸습니다. 전해질을 보충하기 위해서예요. 그가 설명했습니다. 다음 달리기를 따라잡으려면 필요할 거예요. 김준호는 감사한 마음으로 코코넛 물을 받아들었고 감사의 물결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작은 제스처였지만 그에게는 세상을 의미했습니다. 그것은 첫 걸음이었고 수년간의 부재가 쌓아올린 벽의 작은 틈새였습니다. 코코넛 물을 즐기는 동안 김준호는 지나가는 비즈니스맨 그룹을 발견했습니다. 모두 값비싼 정장을 입고 있었고
아마도 토요일 아침에 긴급 회의로 가고 있는 듯 했습니다. 몇 주 전이었다면 그도 그들 중 하나였을 것입니다. 이제 땀에 젖고 지쳤지만 수년 만에 가장 가벼운 마음을 느끼며 김준호는 자신이 정확히 원하는 곳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민수가 코코넛 물을 다 마시며 말했습니다. 다음 주 같은 시간에 만날까요? 김준호는 미소 지었고 불안과 기대의 혼합을 느꼈습니다. 여기 있을게, 그가 약속했습니다. 작별 인사를 하며 김준호는 민수가 멀어지는 것을 지켜보았고 그의 운동선수다운 체격이 공원의 군중 속으로 섞여 들어갔습니다. 아직 가야 할 길이 멀었고 나눠야 할 어려운 대화들이 많았으며 치유해야 할 상처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토요일 아침 서울의 햇살 아래에서 작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수년간의 침묵과 비밀로 갈라진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를 향해 첫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김준호는 휴대폰을 꺼내 수십 개의 업무 알림을 무시하고 이미란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우리가 정말 놀라운 아들을 키웠네요. 우리 많은 이야기를 나눠야 할 것 같아요. 이번 주에 만날 수 있을까요? 대답을 기다리는 동안 김준호는 집으로 걸어가기 시작했고 그의 발걸음은 수년 만에 가장 가벼웠습니다. 그가 건설한 제국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고 그의 관심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처음으로 김준호는 재무제표와 수십억 원대의 계약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두 번째 기회를 놓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김준호의 강남 사무실은 그의 성공을 기념하는 기념비와도 같았습니다. 40층에서 바라보는 서울의 정형은 눈이 닿는 곳까지 펼쳐져 있었고 고층 빌딩과 야망의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수요일 오후 김준호는 그 인상적인 전망을 거의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은 컴퓨터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고 그의 주요 사업 파트너인 박성민으로부터 온 이메일이 위협적으로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내용은 분명했습니다. 회사는 수십억 원대의 거래를 마무리 짓기 직전이었지만 다음 주 뉴욕에서 세부 사항을 마무리하기 위해 김준호의 참석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 날짜는 정확히 민수의 생일과 겹쳤습니다. 김준호는 가죽 의자에 기대어 앉아 내려야 할 결정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단 한 달 전만 해도 선택은 명확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의 전화기가 진동했고 이미란으로부터 온 메시지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민수가 생일 저녁 식사에 대해 들떠 있어요. 그 아이는 인정하지 않지만 당신이 오신다는 것에 대해 행복해하는 것 같아요. 김준호는 위장에 덩어리가 뭉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그는 민수와의 관계에서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공원에서의 달리기는 토요일의 의식이 되었고 그들은 지난 주말에 함께 축구 경기도 관람했습니다. 그것은 연약하지만 소중한 균형이었습니다. 이미란의 메시지에 답하기 전에 그의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10년 넘게 그의 비서로 일해온 서지은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김 사장님, 박성민 사장님께서 전화 중이십니다. 뉴욕 출장에 대해 직접 말씀드리고 싶어 하세요. 김준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박성민의 목소리가 반대편에서 흥분되어 들렸습니다. 준호, 내 친구, 다음 주 모든 준비는 끝났나? 이 거래는 우리에게 게임 체인저가 될 거야. 네가 거기서 협상을 이끌어야 해. 김준호는 망설였습니다. 성민아, 그것 때문에 중요한 개인적인 약속이 생겼어.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 전화 반대편의 침묵이 귀를 울렸습니다. 박성민이 다시 말했을 때 그의 목소리는 이전의 모든 흥분을 잃어버렸습니다. 개인적인 약속. 준호야, 우리는 수십억 원의 거래를 앞두고 있어. 뭐가 그보다 더 중요할 수 있지? 그 질문은 공중에 떠 있었고 기대와 왜곡된 우선순위에 수년간의 무게를 담고 있었습니다. 김준호는 책상 위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한강공원에서 그와 민수가 함께 찍은 최근 사진이었습니다. 내 아들 생일이야. 김준호가 대답했고 자신의 목소리에 확고함에 놀랐습니다. 박성민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웃었습니다. 내 아들, 준호야, 언제부터 내게 아들이 있었어? 그리고 언제부터 생일이 이런 규모의 사업보다 더 중요해졌어? 김준호 안에서 짜증이 올라왔습니다. 상황이 바뀌었어, 성민아. 나도 바뀌었고. 인생에는 사업 이상의 것들이 있어. 제발 좀. 박성민이 고집을 부렸고 이제 그의 어조는 거만했습니다.
그 아이가 이해할 거라고 확신해. 선물로 고급차를 사주면 좋아할 거야. 하지만 갑자기 생긴 감상주의 때문에 우리가 쌓은 모든 것을 버리지는 마. 박성민의 말은 김준호에게 따귀를 맞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정확히 그가 얼마 전까지 생각했던 방식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돈으로 해결될 수 있고 관계는 사업에 부차적이라는 생각. 그렇게 작동하지 않아 성민아, 김준호가 대답했고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다음 주에 뉴욕에 갈 수 없어. 협상을 연기하거나 네가 혼자 처리해야 할 거야. 실수를 저지르고 있어 준호야, 박성민이 경고했습니다. 매우 비싼 대가를 치를 수 있는 실수야. 김준호는 대답 없이 전화를 끊었고 안도감과 불안감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결정이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가 그토록 조심스럽게 쌓아올린 제국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지은이 다시 사무실로 들어왔고 그녀의 표정은 걱정과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김 사장님? 대화의 일부를 들었는데 김준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피곤하지만 진실된 미소였습니다. 괜찮아요, 지은 씨. 사실 오랜만에 상황이 더 좋아진 것 같아요. 그는 일어서서 재킷을 집었습니다. 오늘 남은 일정을 취소해 주세요. 생일 선물을 사러 가야 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김준호는 민수와 이미란 그리고 그가 거의 잃을 뻔했던 가족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미래는 불확실했고 도전은 많았지만 수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올바른 길에 있다고 느꼈습니다. 건물을 나서자 강남의 혼잡함이 그를 감쌌습니다. 서두르는 직장인들, 경적을 울리는 차들, 도시의 광란적인 에너지. 잠시 동안 김준호는 의심의 순간을 느꼈습니다. 정말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걸까? 그의 휴대폰이 다시 진동했습니다. 이미란으로부터 또 다른 메시지였습니다. 민수가 다음 달 대학 졸업식에 대해 당신과 이야기했다고 하더라고요. 당신이 참석할 계획이라는 것이 그 아이에게 많은 의미가 있어요. 그 메시지는 그의 의심을 날려버렸습니다. 김준호는 미소를 지으며 휴대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는 보상해야 할 평생의 부재를 가지고 있었고 모든 순간이 중요했습니다. 거리를 걸어가며 김준호는 서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민수가 달리기를 하는 동안 좋아하는 작가에 대해 언급했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아마도 사인된 책이 생일 선물의 좋은 시작이 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서점에 들어가는 동안 그의 전화기가 다시 울렸습니다. 박성민이었고 아마도 뉴욕 출장에 대해 그를 다시 한번 설득하려고 전화하는 것 같았습니다. 김준호는 잠시 화면의 이름을 바라보다가 전화기를 무음으로 설정하고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한때 그 전화는 그의 절대적인 우선순위였을 것입니다. 이제 아들을 위한 완벽한 선물을 찾아 서점 선반들을 둘러보면서 김준호는 자신이 정확히 있어야 할 곳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직업적 삶과 개인적 삶 사이의 균형은 여전히 불안정했고 기대와 책임의 시면 위에 놓인 외줄타기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김준호는 그 줄 위에서 걷는 법을 배우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걸음은 아무리 주저하더라도 그를 거의 잃을 뻔했던 가족에게 더 가까이 데려가고 있었습니다. 책을 살펴보며 민수의 취향에 맞을지 고민하면서 김준호는 자신이 미소 짓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앞으로의 길은 불확실하고 도전과 가능한 실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마침내 걸어갈 가치가 있는 길이었습니다. 별빛 레스토랑의 연회장은 수십 개의 촛불의 부드러운 빛으로 빛나고 있었고 민수의 생일 축하를 위한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김준호는 자부심과 불안이 뒤섞인 감정으로 아들이 손님들과 어울리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민수는 빛나고 있었고 그의 쉬운 미소와 자신감 넘치는 자세는 김준호에게 젊은 시절의 자신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이미란이 다가와 김준호에게 샴페인 잔을 건넸습니다. 그 아이가 행복해 보이네요. 그렇죠? 그녀가 민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김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당신 덕분이에요, 이미란 씨. 정말 훌륭하게 그 아이를 키웠어요. 편안한 침묵이 그들 사이에 흘렀고 주변의 대화 소리와 가끔씩 들리는 잔 부딪히는 소리만이 그것을 깨뜨렸습니다. 알아요, 이미란이 망설이며 시작했습니다. 민수가 당신이 중요한 비즈니스 출장을 취소하고 오늘 여기 오셨다고 말했을 때
믿기 힘들었어요. 김준호는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고 사무실에서의 지난 며칠간의 긴장을 떠올렸습니다. 상황이 바뀌었어요, 이미란 씨. 제가 바뀌었죠. 아니면 적어도 노력하고 있어요. 이미란이 대답하기 전에 민수가 다가왔고 그의 얼굴에는 진실된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여기 계셨군요, 두 분. 구석에 숨어 있지 마시고 오세요. 몇몇 친구들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민수를 따라가면서 김준호는 파티에서 몇몇 익숙한 얼굴들을 알아차렸습니다. 경영진들, 정치인들, 서울 상류층의 유명 인사들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이렇게 개인적이고 편안한 환경에서 보는 것에 놀란 듯 했습니다. 민수는 그들을 젊은이들의 그룹으로 안내했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제 부모님이세요. 이미란과 김준호입니다. 민수가 그들을 부모님이라고 소개하는 자연스러움에 김준호는 놀랐고 감정의 물결이 그를 덮쳤습니다. 그는 민수가 그를 그렇게 부르는 것을 처음 들었습니다. 대화를 나누는 동안 김준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계속해서 진동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그것을 무시하고 현재에 집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로 빠르게 연속된 전화가 오자 걱정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양해를 구하고 김준호는 좀 더 조용한 구석으로 물러나 전화기를 확인했습니다. 박성민으로부터 온 10통의 부재중 전화와 서지은으로부터의 긴급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김 사장님, 즉시 통화가 필요합니다. 뉴욕 거래에 대한 정보 유출이 있었습니다. 언론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김준호의 위장이 가라앉았습니다. 그는 뉴욕에 가지 않기로 한 결정이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즉각적이고 잠재적으로 파괴적인 일이 일어날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파티를 다시 바라보니 민수가 친구들과 웃고 있었고 이미란이 그의 옆에 있었습니다. 둘 다 너무 행복하고 걱정 없어 보였습니다. 김준호는 어깨에 세상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어떻게 이 위기를 다루면서 새로 발견한 가족과의 연약한 유대를 희생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깊이 숨을 들이쉬고 김준호는 서지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지은 씨,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의 비서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긴장되어 들렸습니다. 김 사장님, 내부자가 언론의 거래의 기밀 세부 사항을 유출했습니다. 회사 주가가 폭락하고 있고 투자자들이 패닉 상태입니다. 이사회가 내일 아침 긴급 회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준호는 눈을 감았고 비즈니스 위기에 익숙한 아드레날린이 혈관을 타고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일부는 사무실로 달려가 통제권을 잡고 항상 잘해왔던 일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회사를 구하는 것. 하지만 다른 부분, 매일 커지고 있는 부분은 그가 오늘 밤 여기에 있는 이유를 상기시켰습니다. 서지은 씨, 유출에 대한 모든 데이터를 준비해 주세요. 내일 아침 7시까지 제 책상 위에 전체 보고서를 올려놓으세요. 내일 첫 번째 일정으로 이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통화를 끝내고 파티로 돌아가려던 김준호는 뒤에 서 있는 민수를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해독하기 어려운 표정이 있었습니다. 천국에 문제가 생겼나요? 민수가 물었고 그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쓴맛이 묻어났습니다. 김준호는 망설였습니다. 진실을 말하고 싶은 마음과 순간을 지키고 싶은 욕구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내일까지 기다릴 수 없는 것은 없어. 그가 설득력 있게 들리려고 노력하며 대답했습니다. 민수는 잠시 그를 바라보았고 그의 눈 김준호의 것과 너무나 닮은 은말 뒤에 숨은 진실을 찾고 있었습니다. 알아요.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동안 정말로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당신이 달라질 수 있다고요. 그 말은 김준호의 위장을 주먹으로 때린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민수야, 나는 아니에요. 민수가 손을 들어 그를 가로막았습니다. 설명할 필요 없어요. 이해해요. 사업이 항상 우선이죠. 그렇죠? 어떤 것들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고 민수는 돌아서서 파티로 돌아갔고 김준호를 혼자 남겨두었습니다. 이미라는 긴장감을 느끼고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그녀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김준호는 한숨을 쉬었고 어깨에 세상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이미란 씨, 저는 가봐야 할 것 같아요. 회사에 위기가 있어서. 준호 씨, 이미란이 그를 가로막았고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하지만 부드러웠습니다. 당신이 하려는 일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선택들은 되돌릴 수 없어요. 그 뒤에 이어진 침묵은 귀가 멍할 정도였습니다.
김준호는 파티를 바라보았고 친구들에 둘러싸인 민수를, 그가 알 기회를 거의 잃어버렸던 삶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휴대폰을 바라보았고 그곳에는 계속해서 메시지와 부재중 전화가 쌓이고 있었습니다. 그가 세운 제국을 상기시키는 끊임없는 알림이었습니다. 그 순간 두 세계 사이에 서서 김준호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결정에 직면했습니다. 그가 선택하는 길은 단순히 그의 미래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과 그가 수년간 쌓아온 모든 것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다가오는 폭풍은 그가 어떤 길을 선택하든 파괴적일 것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생애 처음으로 김준호는 그가 항상 사업에서 찾았던 안식처가 정말로 그가 그토록 갈망하던 평화를 찾을 수 있는 곳인지 의문을 품었습니다. 무거운 마음과 격동치는 마음으로 김준호는 자신의 미래를 향해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아무것도 전과 같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민수의 생일 다음 날 아침 태양이 막 떠오를 무렵 김준호는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평소에는 생기와 움직임으로 가득 찬 건물이 지금은 조용했고 몇몇 헌신적인 직원들만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김준호는 잠을 설친 밤의 무게를 어깨에 느끼며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서지은이 이미 그를 기다리고 있었고 서류 더미와 뜨거운 커피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평소 차분한 표정에는 스트레스와 걱정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사장님. 그녀가 말하며 커피를 건넸습니다. 요청하신 보고서가 준비되었고 이사회가 이미 회의실에서 모이고 있습니다. 김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상황이 어떻습니까? 서지은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좋지 않습니다, 사장님. 어제 밤부터 주가가 15% 하락했고 투자자들이 패닉 상태입니다. 뉴욕 거래에 대한 정보 유출은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자세했습니다. 김준호는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만약 그가 계획대로 뉴욕에 갔다면 아마도 이 상황을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생일 파티에서 미소 짓던 민수의 모습이 떠올랐고 그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준호가 말했습니다. 자세를 바로잡으며 이 상황에 맞서 봅시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김준호는 이사회 구성원들의 긴장되고 비난하는 듯한 시선을 받았습니다. 오랜 동료인 박성민은 특히 화가 난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우리와 함께하기로 결정했군요, 준호 씨. 박성민이 말했고 그의 말에는 비꼼이 섞여 있었습니다. 당신의 작은 가족 파티가 같이 있었기를 바랍니다. 김준호는 그 도발을 무시하고 테이블 맨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전에도 위기를 겪었고 항상 더 강해졌습니다. 사실을 분석하고 행동 계획을 세워봅시다. 이어지는 몇 시간은 전쟁과도 같았습니다. 김준호는 전략을 제시하고 비판에 반박하며 전화로 투자자들과 협상했습니다. 그의 사업 본능, 수십 년의 경험으로 단련된 본능이 온전히 발휘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가 달라졌습니다. 이제 그가 내리는 모든 결정은 새로운 렌즈를 통해 역과되었습니다. 가족의 가치를 마침내 이해한 사람의 렌즈를요. 회의가 하루 종일 이어지는 동안 김준호는 이미란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민수가 상처받았어요. 당신이 또다시 이를 선택했다고 생각해요. 제발 당신들이 이룬 진전을 망치지 마세요. 그 메시지는 그의 배를 주먹으로 때린 것 같았습니다. 김준호는 주변의 지친 얼굴들, 주가 하락을 보여주는 그래프들을 바라보았고 생애 처음으로 자신이 올바른 곳에 있는지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때 박성민이 모든 것을 바꿀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가 회사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술 부문을 매각하는 것입니다. 박성민이 선언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왕관의 보석이지만 지금 시장에 내놓는다면 주가를 안정시키고 투자자들을 안심시킬 수 있을 겁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기술 부문은 김준호의 자부심이었고 회사의 미래였습니다. 그것을 팔아버린다는 것은 자신의 일부를 떼어내는 것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스프레드시트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실행 가능한 해결책이었습니다. 김준호가 동의하려는 찰나 그의 전화기가 다시 진동했습니다. 이번에는 민수로부터의 메시지였습니다. 당신이 귀중한 제국을 구하느라 바쁘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그 기술 스타트업에서 인턴십을 얻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결국 당신의 사업 본능을 물려받은 것 같네요. 그 순간 김준호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깨졌습니다. 그는 박성민과 나머지 이사회를 바라보았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그와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니요, 김준호가 말했고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우리는 기술 부문을 팔지 않을 겁니다. 박성민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 미쳤어요? 그게 유일한 탈출구라고요. 김준호는 일어섰고 그의 눈에는 새로운 결의가 빛났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해왔던 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희생해 현재를 구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대신 변화를 받아들인다면 어떨까요? 그는 화이트보드로 걸어가 새로운 계획을 스케치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를 재구성합시다. 혁신과 지속 가능성에 초점을 맞춥시다. 새로운 피를 들여오고 신선한 아이디어를 가져옵시다. 그리고 저는 솔선수범하겠습니다. 이사회는 혼란과 호기심이 뒤섞인 표정으로 그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김준호가 계속했습니다. 저는 근무 시간을 줄이겠습니다. 더 많은 책임을 위임하고 새로운 인재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겠습니다. 제 아들도 포함해서 말이죠. 그가 관심이 있다면 말입니다. 박성민이 화가 나서 일어섰습니다. 이건 미친 짓이에요, 준호. 우리가 쌓아온 모든 것을 파괴할 거예요. 김준호는 오랜 친구를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아니요, 박성민. 제가 정말로 중요한 것을 구하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여러분도 같은 일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어지는 시간 동안 열띤 토론이 이어졌고 계획이 다시 짜여졌으며 어려운 결정들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김준호가 마침내 그날 밤 사무실을 떠났을 때 그는 수년 만에 처음으로 느껴보는 가벼움을 느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그는 공원에 들렀습니다. 민수와 함께 토요일마다 달리기를 하던 바로 그 공원이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김준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고 잠시 망설인 후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나야. 어제 너를 실망시켜서 미안해. 하지만 내가 하고 있는 몇 가지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그리고 네가 나와 함께 일하는데 관심이 있을지 궁금해. 의무가 아니라 파트너로서 말이야. 어떻게 생각해? 민수의 대답을 듣는 동안 김준호는 서울 위로 지는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항상 그의 야망을 대변했던 이 도시가 이제는 달라 보였습니다. 더 이상 단순히 사업적 정복을 위한 전쟁터가 아니라 그의 가족이 성장하고 번영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했습니다. 회사는 도전에 직면할 것이고 민수와 이미란과의 관계를 재건하는 길은 여전히 멀었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김준호는 자신이 올바른 길에 있다고 느꼈습니다. 단순히 직업적 성공뿐만 아니라 그가 그토록 찾고 있었지만 알지 못했던 개인적 성취로 이어지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도시의 불빛이 켜지기 시작하는 동안 김준호는 자신에게, 아들에게, 그리고 거의 잃어버릴 뻔했던 가족에게 조용한 약속을 했습니다. 균형, 존재,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그가 세운 제국은 흔들릴 수 있지만 그의 새로운 삶의 기반은 그 어느 때보다 강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민수의 생일날 밤의 격동과 이후 김준호의 삶의 변화 이후로 말입니다. 한때 드문 비즈니스 저녁 식사에서 고객들을 감동시키기 위해서만 사용되던 김준호의 아파트 테라스는 이제 생기와 웃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화창한 일요일이었고 김희 가족이 점심 식사를 위해 모였습니다. 평소에는 정장 차림의 냉혹한 사업가로만 알려졌던 김준호가 이제는 청바지와 캐주얼 셔츠를 입고 그를 아는 사람들을 여전히 놀라게 하는 모습으로 바비큐 그릴 앞에 서서 거의 코믹한 집중력으로 고기를 뒤집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지난번처럼 고기를 태우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민수가 농담을 던지며 다가왔습니다. 그는 차가운 맥주 2병을 들고 있었고 하나를 김준호에게 건넸습니다. 이봐, 난 실력이 늘고 있다고. 김준호가 가짜로 분개하며 항의했습니다. 적어도 이번엔 화재 경보기가 울리지 않았잖아. 근처에서 테이블을 정리하고 있던 이미란이 그 말을 듣고 웃었습니다. 그건 사실이네요. 우리 정말 발전하고 있어요. 그들의 웃음소리가 아래 도시의 소음과 섞여 김준호에게는 어떤 비즈니스 거래보다 더 가치 있는 교양곡을 만들어냈습니다.
민수는 맥주를 한 모금 마시며 도시를 바라보았습니다. 알아요, 아버지. 6개월 전 당신이 그 인턴십을 제안했을 때 저는 그저 당신의 또 다른 보상 시도일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인정해야겠네요. 당신과 함께 일하는 것은 흥미로웠어요. 김준호는 자부심과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지난 몇 개월은 쉽지 않았습니다. 회사를 재구성하고 오랜 파트너들의 저항에 맞서고 동시에 아들과의 관계를 구축하려 노력하는 것, 이 모든 것이 그의 한계를 시험했습니다. 흥미롭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 김준호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내 전체 경력을 통틀어 우리의 브레인스토밍 회의만큼 도전받은 적이 없었던 것 같아. 민수가 웃었습니다. 글쎄요, 누군가는 당신을 최신 트렌드에 맞춰 유지해야 하지 않겠어요? 이미란이 그들에게 합류하며 샐러드를 가져왔습니다. 너희 둘 다 또 일 얘기하는 거 아니지? 일요일 점심 식사의 규칙이 뭐였더라? 일 얘기 금지. 아버지와 아들이 동시에 대답했고 서로를 바라보며 공모자처럼 미소 지었습니다. 점심 식사는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샐러드를 먹으며 살짝 태운 고기 조각들 사이에서 김준호는 실제로 실력이 늘고 있었습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렀고 최근 본 영화부터 다가오는 가족 휴가 계획까지 다양한 주제를 다뤘습니다. 이는 김준호에게 여전히 낯설지만 기분 좋게 위안을 주는 개념이었습니다. 이미란이 한 환자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는 동안 그녀는 심리학자였습니다. 김준호는 눈앞의 광경을 경이로움과 믿기지 않는 마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그가 수년간 스프레드시트의 숫자로만 성공을 측정했을까요? 그의 생각은 휴대폰의 소리에 의해 중단되었습니다. 잠시 동안 오래된 습관이 즉시 전화를 받으라고 재촉했지만 김준호는 단순히 기기를 바라보고는 무음으로 전환했습니다. 민수가 그 제스처를 알아차렸습니다. 괜찮아요, 아버지. 중요하다면 받으셔도 돼요. 김준호는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여기 이 순간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단다. 임이라는 테이블 너머로 김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들의 눈이 마주쳤고 그 짧은 순간 동안 과거와 현재가 융합되었습니다. 그곳에는 그가 거의 잃어버릴 뻔했던 여자가 있었고 혼자서 아들을 키운 놀라운 어머니가 있었으며 이제는 그의 삶의 핵심적인 부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가 말하며 그 순간을 부드럽게 깨뜨렸지만 이해심 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들 둘이 어떻게 만났는지에 대해 더 자세히 들려주실 수 있나요? 전체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김준호와 이미라는 놀란 듯이 서로를 바라보다가 미소 지었습니다. 김준호가 시작했습니다. 오래 전 회사의 갈라 파티에서였지.